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어제 제가 와이프하고 쇼핑몰에 갔다가 그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날도 덥고 그래서 간단히 먹으려고 비빔밥하고 냉면을 한 그릇 시켰어요. 근데 비빔밥이 12,500원이고 냉면이 11,000원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음식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즘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그릇도 작고 양도 작아서 별로 포만감도 없었고 맛도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불만족스러웠었죠. 그냥 김밥 천국 같은 데 가서 먹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그 김밥 천국이라는 브랜드가 괜찮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그 김밥 천국이라는 브랜드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음식하고 제가 어제 먹은 그 식당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고물가 시대에 그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실 두서없이 이 펜션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미래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데 그냥 펜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쓰는 것보다 그 해외에서 돈을 쓰는 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 여유로워진 국내 소비자들은 여행 상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차하면 해외로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지하고 우리나라 여행 상품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 말이 일리는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조를 하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업 비중이 큰 태국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관광 수익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인프라와 비교한다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까지도 이제는 상실해버리게 된 거죠. 저는 태국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보통 태국에서 쌀국수 한 그릇을 먹게 되면은 한 50바트에서 한 70바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뭐 한 1,800원이나 2,500원 정도 되는 건데, 물론 태국에서도 고급 식당에서는 쌀국수를 비싸게 팔겠죠. 그런데 보통 저는 이 정도 금액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쌀국수는 그냥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쌀국수를 먹으러 가자고 하게 되면은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국내에서 10,000원이나 13,000원 정도가 되는 돈으로 쌀국수를 먹기에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면은 이렇게 싼 음식을 이렇게 비싸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비교가 확실하게 되니까 좀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 또 무감각해져서 또 사 먹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물가가 태국하고 다르다는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비싸고 가게 임대료도 비싸고 아마 재료 비용도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교군을 며칠 전에 태국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높은 소득으로 인해서 해외의 그 풍부한 여행 경험을 쌓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과연 국내 여행 상품이나 여행 숙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펜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평범해 보이는데 비싸게 팔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비싸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지 비싸 보이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판매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펜션 사업자들도 뭐 펜션에 투자도 많이 했고 이자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운영비도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펜션 사업에 관련된 글을 쓰고 강의를 한 지가 지금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물론 펜션도 직접 운영해 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나 제조, 뭐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관광 여행업의 비중은 아직 많이 발전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수익 구조 중에 관광 비중이 차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물가까지 많이 올라서 비싸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좋은 뉴스들이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시골에 있는 펜션들까지 영향을 받으려면은 너무나도 먼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차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에 관련된 비중도 줄고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고령화가 된다고 해서 여행을 안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은퇴 후에 취미에 돈을 쓰는 인구는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모든 펜션 사업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제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갑자기 관광대국이 되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요. 쉽지도 않고 먼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여행업의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펜션 사업자들도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결론을 내려고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외국인 여행자들을 지방 소도시로 끌어들이고 국내 여행자들의 눈을 이제 다시 국내로 돌리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그 최근에서의 그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온 거지 매력적인 관광 여행 인프라를 잘 갖췄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한류의 영향 때문에 그 해외에서 많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서울 여행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지방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오려면은 이제 이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이제 대중교통 시스템이 좋은 서울 경기권을 여행하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과연 지방에 그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쉽게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영어나 다국어로 된 그 이정표나 안내 표시를 지방 구석구석에 잘 배치해 놓는다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이 좀 더 편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긴 하죠. 구글맵하고 시골의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이유 때문에 구글맵 활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외국인들은 세계 여행을 할 때마다 구글맵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저 역시도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구글맵부터 먼저 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시골의 그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통 인프라가 좋은 지방의 소도시들은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수월한 조건을 갖추기는 했어요. 강릉, 춘천, 여수 뭐 꽤 있죠. 근데 우리 펜션들은 대부분 더 깊은 시골에 있어요. 차가 없다면 여행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동네를 깊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우리 펜션에 와서 잠을 자고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즐길 거리가 과연 있을까? 우리 동네 즐길 거리 중에서 서울 여행에 비해서 매력적인 것이 과연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내국인 여행자들도 끌어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었던 때에는 이제 여가 시간도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하룻밤 밖에서 나가서 이제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다르죠. 경험이 많은 국내 소비자들하고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눈높이를 맞추려면 부족한 거 천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좀 필요한데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펜션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는 일본의 사례를 좀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예전에도 제가 일본의 그 수많은 펜션들이 망하고 뭐 잘 되고 했었던 그 사례들을 제 책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되살아나는 곳들은 분명히 있었고 또 그들한테는 또 배울 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먼저 고물가를 경험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여행 관광업이 발달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방향도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주제는 한 3-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많은 펜션하고 료칸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숙소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고유한 문화하고 경험을 제공을 했어요. 일본의 료칸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전통적인 일본식 환대인 그 오모테나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했어요. 일본의 료칸은 우리나라 펜션하고 숙소의 카테고리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원래 객들을 위한 숙소는 여관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결국 료칸이나 우리나라의 여관이나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뜻도 같게 쓰입니다. 하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여관의 의미는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졌어요. 일본의 료칸은 오모테나시하고 가이세키를 경험할 수 있는 고급 숙소로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의 여관은 저렴한 숙소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렴한 숙소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관보다는 펜션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됐어요. 뭐 지금은 스테이, 풀빌라 뭐 아니면은 숙소의 형태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이름을 아예 안 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 펜션이라면은 뭐 펜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홍길동만 쓰는 거죠. 아무튼 일본에서 살아남은 그 료칸의 문화는 고급화 전략으로 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환대, 진심 어린 대접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일본의 전통적인 서비스를 반영하는 철학으로 자리 잡았어요. 손님에게 진심으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급화 전략을 썼죠.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프라이버시하고 고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펜션은 한정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숙소를 대표하는 서비스 철학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개발해야 되겠죠. 일본의 오모테나시를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버겁고 어찌 보면은 문화가 좀 달라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비스에 적용하긴 좀 그렇죠. 하지만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서비스 철학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아요. 고민해봐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연한 가격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좀 늘어났는데 많은 일본의 료칸들은 정말 유연한 가격 정책을 채택했어요. 아마 일본 여행을 해보셨던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일에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주말에는 뭐 그보다 조금 더 높겠지 싶었는데 너무나도 과한 요금 때문에 놀란 경험이에요. 가격 정책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서비스나 패키지를 굉장히 합리적인 그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유연한 가격 정책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펜션 광고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펜션의 매력, 그리고 그 전에 그 지역의 매력을 먼저 만들어야죠.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온천이 참 유명하죠. 우리나라도 지역 특색을 살려서 온천하고 숙소를 함께 상품화하면 좋겠는데 온천이 나오는 곳은 이제 한정적이니까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펜션에서 식사를 뭘로 하죠? 아침에 조식으로 빵 먹고 저녁에는 바베큐 하면서 한잔하고 그냥 자는 거죠. 최근에는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곳들도 이제 생겨났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베큐예요. 이젠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료칸에서는 가이세키를 제공하죠. 원래 이 다도에서 유래한 그 고급 요리 코스인데요. 이 가이세키라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료칸은 이 가이세키를 맛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정말 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숙소의 기준은 시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펜션 투자액은 점점 커져서 위험한 수준까지 오게 됐고요. 이제 천천히 바뀌고 있고 이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료칸처럼 숙박시설은 평범해도 음식 맛 때문이라도 찾아가는 그런 곳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 조례로 우리나라 민박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민박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서부터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도 조식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합법적으로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제공은 불가능했었죠. 하지만 이제 중식, 석식 제공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예전에는 위생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3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뀌었습니다. 만약 펜션 시설이 좀 빈약한데 요리를 잘 하신다면은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객단가를 좀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매번 펜션 홈페이지에 객실 외부, 내부 사진만 올리지 말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음식 사진으로 이제 손님을 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식을 즐기는 여행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숙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갈 때 맛을 찾아서 가는 거지 음식점 시설이 잘 됐다고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아직도 독보적이고 고급스러운 컨셉으로 운영되는 펜션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펜션이 매력이 좀 더 필요한 곳들은 이런 방법까지도 쓰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요즘에 점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펜션의 위치는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펜션이 교통 인프라가 좋으면 무조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펜션은 교통이 좋지 않은 그 안쪽에 이제 있는 경우가 많죠. 펜션이 일부러 차도 다니지 않는 깊은 곳에 들어갔다면은 사람이 닿지 않는 고요함을 컨셉으로 잡는 것이 무조건 좋아요. 완전히 힐링하고 휴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매력적인 휴식 방법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투숙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죠. 조중 석식을 제공하는 것도 손님의 그 휴식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지자체 조례로 가능해졌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방법들이 전에 안 쓰인 건 아니에요. 펜션에 노래방이 들어가기도 하고 스크린 골프가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현재 우리의 소비자들은 좋은 시설, 좋은 숙소에 대한 경험치가 엄청나게 높아요. 해외 호텔만 가도 호텔 안에 별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 펜션만의 특화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쟁력을 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펜션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컨셉을 만들지 않으면은 좀 천천히 고민해 보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펜션의 숙박료가 장난이 아니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양분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도 자주 했었던 이야기예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의 도시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하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집을 활용하는 거고, 원래 있었던 집에 이제 여행자를 쉽게 묵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일환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박업인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완화된 정책으로 여행자들을 이 시골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선된 민박업 관련 법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가성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앞으로 펜션 사업은 가성비가 좋은 숙소하고 완전히 고급화된 전략을 쓰는 곳하고 양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성비야 뭐 가격을 낮추면 되겠지만 고급화된 펜션을 만들려면은 진짜 고급이 뭔지를 알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옆집에 풀빌라가 잘 된다고 해서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제 영상이나 책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 또 하게 됐네요. 우리나라 펜션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하고 숙박업소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나라 펜션들 잘 돼야죠. 마을 입구에 뭐 엄청나게 돈을 들인 뭐 동상이나 기념물 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 시골에 버스 노선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좋고, 버스의 시간 간격 줄이는데 그런데 더 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행 인프라 늘리겠다고 지방에 뭐 볼거리 즐길거리 뭐 포토존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게 먼저 해결이 돼야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펜션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팔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내 펜션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소개를 해서 그들이 유명해지게 돕는 것도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을을 하나의 호텔 또는 리조트라고 생각하고 개발하고 교육한다면은 사업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그 한 대학교의 교수님이 지방에 있는 그 민박 그리고 펜션 이 지역에 대한 그 관광 사업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당시에는 저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뭐 관심을 사실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이 오게 되면은 뭐 어떻게든 한번 저도 제 의견 그리고 또 제 경험을 들으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아마 각각의 지자체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조금 민감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2023년 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여행 시 국내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 시 이용한 그 숙박시설 비중은 펜션이 3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가족 친지집 20.6%입니다. 그리고 호텔이 17.1%, 그리고 콘도 리조트가 13.6%예요. 여전히 펜션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요. 아직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여러 숙박시설 중에서 펜션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고민하고 노력해서 여행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해봤어요. 어떤 결론을 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노하우를 뭐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참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